픽사의 토이스토리가 있다면 드림웍스에는 드래곤 길들이가 있는 것이죠. 1, 2, 3편 모두 재미와 의미를 건져갈 수 있는 작품입니다. 용을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이 많아서 3D나 4D 관람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보시면 제일 좋은데 집에서 TV로 보셔도 꽤나 박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틀 남은 연휴를 가족들과 마무리하시기에 딱 좋은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예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어제가 바로 설날 당일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푸른 용의 해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시작. 그렇죠. 네.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룡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길들여서 자기 해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엄선했습니다. 와. 바로 2010년 작품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야, 이거 해몽이 좋다. 꿈보다. 푸른 용을 내가 길들여라. 자, 역시 우리 박창영 기자,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 요거 맞죠? 맞습니다. 네. 이 작품은 픽사, 디즈니와 더불어 대표적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꼽히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했는데요. 참고로 드림웍스는 애니메이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여러 작품을 선보여왔습니다. 쿵푸 팬더, 슈렉, 마다가스카 등이 대표적입니다. 드림웍스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 SF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한국의 영화 산업과도 무관치 않은 기업인데요. CJ가 문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CJ는 1995년 전체 자산 규모가 1조 원 수준일 때 드림웍스에 3억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J 이미경 부회장은 당시 스필버그 등 드림웍스 창립 멤버들과의 만남이 CJ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구조를 짜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줬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은 잘 됐습니까? 예, 2,200억 원을 들여 제작한 드래곤 길들이기는 전 세계에서 이 3배에 해당하는 6,600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에 더해 2편과 3편은 1편에서 형성된 팬덤을 얻고 더 많은 티켓 수입을 기록했고요. 3편을 다 합치면 티켓 수입이 2조 원에 달하니 성공한 프랜차이즈 영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도 1에서 3편을 합쳐 700만 명 넘게 봤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실사 작업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원작은 How to Train Your Dragon이라는 동명의 영국 아동 판타지 소설로 이 또한 총 12권이 출판될 정도로 사랑받았습니다. 원작 제목이 이렇게 충실하게 번역된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네. 진짜 드래곤 길들이기. 네네. 이 영화에서 근데 경제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드래곤 길들이기는 이야기의 출발점에서부터 경제적 동기로 시작됩니다. 진짜요? 저도 네. 봤는데. 바로 한 네. 마을에 지속해서 용들이 출몰하는데 이들이 가축을 물어가고 그 과정에서 마을을 초토화하는 까닭에 경제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사유재산을 지켜야 한다.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목표는 드래곤 몰살하기가 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곰이 인간 사는 마을로 넘어오고 일본에서는 불곰이 민가에 출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맹수들과 인간은 평화롭게 공존이 가능할지 살펴보고요. 다른 하나는 드래곤 몰살하기를 목표로 삼았던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주인공은 드래곤 길들이기를 목표로 삼거든요. 이것은 가축화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이 보다 풍요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가축화의 역사를 살짝 들여다보시고요. 또 드래곤볼 등 용과 관련한 여러 콘텐츠, 용띠 CEO 등을 살펴보시면서 드래곤 길들이기와 연결지을 수 있는 모든 경제 포인트로 확장해 나가보시죠. 야, 드래곤볼 좋아요. 이거 추억은 방울방울. 네. 그러면 영화부터 한번 볼까요? 예, 영화는 버크섬에 사는 바이킹족의 이야기입니다. 용맹한 바이킹들에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용이 자주 출몰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주인공 이름은 히컵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딸꾹질할 때 나는 소리인 딸꾹 정도가 되겠죠. 용을 겁주라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데 친구들이 그의 유약함을 놀릴 때 이름을 조롱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무쪼록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게 놀림거리가 혹시는 되지 않을지 여러 방면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의 생존력과 전투력에 따라서 그 이름이 눈물 짓게 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용의 출몰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예, 뭐 마을에서는 어릴 때부터 용을 때려잡을 수 있을 정도의 용기와 체력, 강인함을 갖춰야 한다고 교육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을의 바이킹들은 용이 한 번씩 나타나서 건물을 부수고 불을 내뿜어도 저마다의 대처법으로 살아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을 잡기도 하는데요. 주인공 히컵은 자기 아버지가 족장입니다. 어. 족장으로서 리더십을 인정받는 아버지에 비해 히컵은 육체적으로 다소 연약한 인물인데요. 무기를 제대로 다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내려놓지 못했던 그는 용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결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지의 드래곤인 나이트 퓨리를 추락시킵니다. 오, 한 건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히컵의 위상이 확 달라졌냐 하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왜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잡은 용인 나이트 퓨리가 어디로 떨어졌는지를 모르거든요. 아하, 증거가 예.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 급기야는 그냥 허풍까지 떠는구나 이러면서 더 크게 비웃게 되는데요. 뭐 아버지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뭐 좀 더 부끄럽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히컵은 밧줄에 몸이 엉켜서 옴짝달싹 못하는 나이트 퓨리를 발견하게 되고 숨통을 끊을 찬스를 얻게 됩니다. 마을에서 그간 견뎌왔던 모든 굴욕을 끊어내고 드디어 영웅으로 떠오를 이 순간에 히컵은 용의 숨통을 끊는 대신 밧줄을 끊어서 살려줍니다. 아하, 히컵 사실은 이 아이잖아요. 소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년. 예. 이 소년은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용의 어떤 아름답고 커다란 눈을 봐버린 순간 나는 이 용을 죽일 수가 없다. 아. 갑자기 자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이 컨택 이거 위험하다. 네. 영롱한 나이트 퓨리의 눈을 본 히컵은 자기 목숨을 잃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용을 살려줍니다. 나이트 퓨리가 그런 히컵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서 용과 소년은 친구가 되는데요. 히컵은 용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투슬리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일과 시간 중에는 투슬리스를 만날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요. 투슬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두 존재는 뭐 사막 여우와 뭐 어린 왕자처럼 서로에게 길들어져 버린 것이죠. 갑자기 우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 드라마 이렇게 바뀌나요? 네, 뭐 물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뭐 하지만 히컵은 자신이 이 투슬리스와 맺은 우정을 공동체적 상상력으로 확장해 봅니다. 가장 흉포한 것으로 알려졌던 용조차 인간에게 이렇게 길들여질 수 있다면 뭐 그동안 우리 바이킹들이 사실 너무 오랫동안 용을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실 용이 먼저 공격해서 인간이 반격한 게 아니라 인간이 방어한답시고 선제 공격을 해서 용의 공격성을 자극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지만 용에게 큰 부상을 입기도 하고 뭐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한 마을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꿔보자고 설득하는 건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죠. 과연 히컵은 용 조련계의 강영욱으로 우뚝 서서 세상에 나쁜 용은 없음을 입증해 볼 수 있을까요?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가끔 있을 것 같은데 나쁜 용. 나쁜 아, 강아지, 그렇죠. 나쁜 용 가끔 있지 않아요?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나쁜 용도 있겠죠. 그래요. 네. 확률적으로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자, 용을 길들인다는 설정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용이 호락호락하게 등을 내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축화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보자. 어떤 네네. 내용일까요? 이제 가축화는 인간이 생활에 이용하기 위해 들짐승을 집짐승으로 길들이는 일입니다. 개, 양, 염소, 소, 돼지 등이 가축화돼서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했는데요. 인간의 식량이 되거나 노동을 돕고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의 상당 부분이 가축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가축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축화가 비단 인간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좋다는 어떤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너무 인간 중심의 시점일 것 같은데요. 이게 듀크대 진화 인류학 교수인 브라이언 헤어 같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강한 존재가 살아남는다고 결론지었던 적자 생존은 틀렸다는 어떤 도발적인 내용입니다. 오히려 진화의 승자는 다정한 존재라는 것인데요. 책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개를 듭니다. 수렵 채취를 하던 우리 조상들이 움막 외부로 음식 찌꺼기를 버리면 뭐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늑대들이 모여서 그걸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죠. 뭐 이렇게 움막을 이렇게 기웃거리던 이런 늑대들이 뭐 인간 거주지 주변에 점점 더 몰려들게 되고 뭐
더 만나다 보니까 그들끼리 뭐 짝짓기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인간 친화적인 새끼가 태어났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야생의 늑대에게서 다정한 개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얼굴도 좀 더 인간이 좋아하는 귀염상으로 바뀌고요. 야생의 공격성 높은 맹수들의 개체가 줄어드는 동안 개는 지금도 많은 후손을 낳으며 인간 품에서 보살핌을 받으니 진정한 승자는 강한 늑대가 아니라 다정한 개라는 주장입니다. 뭐 영화에서도 주인공의 보살핌을 받는 용인 투슬리스가 결국 귀여움으로 주인공을 무장 해제시켰던 것을 보면 가축화라는 것은 인간의 일방적 사육이 아닌 쌍방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뭐 우리 모두 다정한 존재가 돼서 오래오래 살아남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시골에서 와서 어렸을 때 소 좀 탔거든요. 진짜요? 누구나 아는 소 한 마리쯤 있는 거 아니에요? 소는 진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송아지 타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강아지는 이쁜 짓 이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상전 대접받고 우리 아이라고 하고 소한테 우리 아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소가 좀 불쌍한데. 이게 고생대로 하고.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요건 요거대로 그래요. 한번 새겨볼 바가 있을 것 같고 영화에서 이 바이킹족 입장에서는 용이 가축을 자꾸 물어가고 이러면 당연히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맹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인간의 입장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약간 영화 이 장면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은 맹수들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좀 요즘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북극곰이 있는데요. 인간 영역으로 넘어오는 북극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에서는 2023년 초부터 8월 22일까지 북극곰 출몰과 관련한 76건의 신고를 받아 3마리를 구금했다고 합니다. 경찰서 간 거예요, 북극곰? 이게 또 이름이 북극곰 감옥이라고 하더라고요. 북극곰 감옥이라는 곳에 구금했다고 하는데요. 이 신고 건수 76건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북극곰이 민가로 일부러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옵니까? 북극곰 출몰이 이처럼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빙, 다시 말해 바다 얼음이 녹고 어는 패턴이 바뀐 것이 꼽히는데요. 패턴의 변화에 따라 북극곰들이 사냥할 수 있는 시기가 짧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 마을 근처에서 먹이를 찾는 편이 북극곰 입장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죠. 북극곰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사냥터가 바뀌는 셈인데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활동 반경이 굉장히 줄어들겠어요. 근데 해당 마을에서는 뭐 최근에 북극곰 출몰이 부쩍 급증하기는 했지만은 뭐 원래부터 북극곰이 좀 자주 보이던 지역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나름대로 생존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지역 주민 중 다수가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북극곰을 만났을 때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차원이라고 하네요. 또 지역 주민들은 북극곰과 마을이 이처럼 특별한 유대 관계를 맺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하고요. 마을에 북극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관광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를 북극곰 주간으로 지정하고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네요. 경제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같이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자, 그러면 산업계로 가보면 올해 용의 해잖아요. 그러면 요 가느다란 끈을 이어서 올해 주목받는 용띠 CEO는 누가 있나요? 산업계의 용띠 CEO는 무척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 경제 뉴스에서 특히나 주목받는 CEO 위주로 몇 분만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코스피 데뷔를 예고하고 있는 APR의 김병훈 대표입니다. 88년생 용띠인데요. 에이프릴스킨, 메디큐브 등 화장품 브랜드를 성공시킨 데다가 근래에는 합리적 가격에 선보인 홈뷰티 디바이스가 히트를 쳤거든요. 2월 코스피 상장을 계획 중인데 작년 기준 3분기까지 매출이 3,700억 원, 영업이익이 약 700억 원으로 탄탄해 시장 일각에서는 조단위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88년생 용띠. 저는 88올림픽 가서 봤는데. 자, 우리나라 용띠 경영자 중에 최고 부자는 누구예요?
뭐 다른 재산은 제외해두고 뭐 주식 평가액만으로 비교해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용띠 경영자 중에 보유 주식 평가액이 가장 높은 인물은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라고 합니다. 무려 4,354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근데 용띠, 말띠 이렇게 특정 띠는 그때 태어난 친구들은 기가 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속설도 있죠. 실제로 용띠 CEO 중에 이렇게 용맹한 사람들, 리더들이 많아요? 네, 뭐 같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 1000대 기업 대표이사 1371명 중에 용띠 경영자는 149명으로 10.9%입니다. 평타. 네네. 네. 뭐 전체 띠가 12개인 것을 고려하면 띠별 평균이 8.3% 수준이니까요. 뭐 용띠 경영자가 평균보다 살짝 많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요 용띠 이야기 가느다랗게 이어서 해외로 가볼게요. 해외 용띠 CEO는 누가 있어요? 예, 리에나가 있습니다. 리에나. 네. 네. CEO 이야기하다가 무슨 가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리에나가 엄청난 사업가거든요. 이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한나 맞죠? 맞습니다. 한나 씨. 리한나. 근데 네. 이걸 리한나라고 저도 이제 신문에다 쓰면은 항상 교열부에서 리에나로 고쳐주죠. 리에나로 해라. 알겠어요. 하여튼 리에나의 풀네임은 로빈 리에나 팬티인데요. 자신의 성 팬티를 딴 팬티 뷰티, 팬티 스킨, 세비지 바이 팬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성공적이라는 평가죠. 포브스에 따르면 리에나의 재산은 1조 8천억 원을 와우. 넘습니다. 참고로 리에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노동요로 꼽히는 웍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 뭔지 알아요? 뭐죠? 리에나는 자기가 용띠인지 모를 거라는 사실. 그럴라나요? 자, 용 관련 마케팅도 올해 활발할 것으로 보여요. 새해만 되면 띠를 이용한 마케팅이 활발한데요. 아무래도 인간은 명분을 찾는 존재이고 소비를 할 때도 이건 꼭 사야 한다는 명분을 마련해주면 죄책감을 덜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올해도 용 마케팅이 유통가와 여행지, 지자체 등에서 활발합니다. 일단 스타벅스가 1월 1일 판매를 시작한 푸른용 음료 2종이 열흘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잔을 넘겼고요. 진짜요? 네네. 나 이거 누가 먹지 했는데 진짜 많이 마셨구나. 그러니까 신기해서 네.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편의점이 금 판매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GS 리테일이 자사 편의점과 슈퍼를 통해 황금용 피규어, 용 골드바, 용 순금 코인 등 순금 상품 14종을 내놨습니다. 자, 용 하면 사실 저희 세대는 드래곤볼에서 시작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드래곤볼을 활용한 마케팅도 나왔어요. 물론 있습니다. SPC 삼립이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캐릭터빵을 출시한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래곤볼은 여전히 만화 게임 신작이 나오는 초장수 IP입니다. 올해 가을에도 드래곤볼 연재 40주년 기념작 드래곤볼 다이마가 방영될 예정이고요. 각종 외신은 드래곤볼이 게임, 만화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40조 원 상당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프랜차이즈인 만큼 계속해서 마케팅에 활용되는 것이죠. 와, 굉장하다. 원기옥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 영화는 재밌습니까? 픽사의 토이스토리가 있다면 드림웍스에는 드래곤 길들이가 있는 것이죠. 1, 2, 3편 모두 재미와 의미를 건져갈 수 있는 작품입니다. 용을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이 많아서 3D나 4D 관람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보시면 제일 좋은데 집에서 TV로 보셔도 꽤나 박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틀 남은 연휴를 가족들과 마무리하시기에 딱 좋은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딱 좋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